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5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집합손익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산 과정에서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계정 과목 이름이 집합손익계정, 줄여서 손익계정이었습니다.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의 마감, 우리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 워낙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꼭 수익계정, 비용계정의 마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자라고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출제된 것이다. 됐죠? 자, 하나씩 파악해 볼게요.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랍니다. 자, 1번.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의 대변에 대체한답니다. 자, 수익계정의 잔액은 나의 자리 오른쪽에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대변에 전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익계정 과목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올해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죠? 내년으로 이월시킬 필요 없으니까 대변에 있는 수익계정 과목들의 잔액을 차변으로 적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차변, 각종 수익계정 과목들, 수익계정들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버린다. 내년으로 이어시킬 필요 없다. 그리고 대변에는 이름을 뭘로 적는다고요? 임시계정 과목인 집합손익이라고 적는다. 그지? 요 내용을 동그라미 1번으로 표현하고 있나 봅니다.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차변에 적어서 수익 없애버리고 대변에 집합손익을 적는다라는 것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2번. 비용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의 차변에 대체한다. 자, 비용, 나의 자리가 왼쪽입니다. 차변. 그래서 잔액이 전부 차변 쪽에 있는 겁니다. 그 수익계정 과목도 비용 계정 과목도 수익 계정 과목과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이월시킬 필요 없어. 내년에는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이 0부터 다시 카운트 들어갈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월시킬 필요 없으므로 차변에 있는 비용 계정 과목들 전부 다 대변에 적어서 잔액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변에 각종 비용 계정 과목들을 차변에 있는 걸 전부 대변에 적어서 0으로 싹 만들어버리고 차변은 이름을 뭘로? 집합손익이라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지? 요 분계를 동그라미 2번으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시킨다. 됐죠? 넘어갑니다. 3번.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잔액을 손익계정에 대체한 후에는 잔액이 0이 되어버린다. 당연한 소리다, 그지?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이 분계를 통해서 잔액이 0원으로 된다. 내년으로 2월 안 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회사는 수익의 잔액이 100원이었고요. 비용의 계정 과목들 합계해보면 60이었답니다. 됐죠? 그러면 이 회사는 결국은 수익이 비용보다 더 컸으니까 당기 순이익 40원이 생긴 회사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분기를 통해서 집합손익이라는 임시계정 과목이 잔액이 40원만큼 대변에 남게 될 겁니다. 그죠? 대변에 집합손익 잔액 40원이 남았다는 말은 이 회사는 올해에 당기 순이익이 40원 생겼구나 그 뜻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당기 순이익은 결국 자본으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그 자본으로 이제 옮기는 분계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차변에 대변에 있는 집합손익 40원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버린다. 그지? 집합손익
40 적어서 임시계정 과목 집합손익은 이제 잔액이 0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임시계정 과목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당기순이익 40원만큼 이제 결과적으로 대변의 자본이 증가할 것이다. 그지? 자본이 증가할 것이고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이 될 거다 이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됐지요? 요것이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의 마감 분계였다. 자, 그래서 1, 2, 3번 분계 맞았고요. 그리고 4번이 틀렸겠네, 그지? 정답은 4번일 거고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손익 계정의 잔액을 요 경우 40원이라는 잔액, 대변의 잔액을 당기 순이익 계정에 대체한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대변의 잔액 40원이 있으면 그거는 당기 순이익이라는 의미이고 분계로는 어떤 계정으로 대체된다고요? 이익잉여금,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될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중 이익잉여금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엄밀히 따지면 계정 과목 이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더라. 그죠? 이렇게 되어야 그래서 잔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에 대체한다. 뭐 이렇게 해야 정확한 문구가 될 건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더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파악해 보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렸다고요? 프로그램이 작업해 주지만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2번 봅시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내용 공부했다 그지? 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거고요. 옳은 거 찾는 문제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 공정 가치로 평가하다 보니까 평가 손익이 생기고 그 부분을 손익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수익 또는 비용으로.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 손익이 생긴다 그지? 다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즉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거다.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는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답니다.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전산회계 1급 자격 시험 출제 범위 벗어나거든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도 지문에 섞여 나올 수 있어.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시간 관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답 선택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1번 지문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딱 정리했던 부분이잖아. 그지?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2번 지문에서 이런 문구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정답을 확실하게 찾았으니까 그냥 이런 게 틀렸나 보다 하면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참고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어차피 만기가 될 때까지 끝까지 쥐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비록 시장에서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이 시장 가치가 조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평가 손익 같은 거는 인식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 채무증권을 끝까지 만기가 될 때까지 우리 회사는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2번 지문에서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도 뭔가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틀렸답니다.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미실현 보유 이익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보유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 바꿔 말하면 뭘로? 평가 이익이라고 말씀드렸다. 평가 보유 손익이라고 하면 평가 손익이 될 거고, 그지? 보유 이익이라고 하면 평가 이익이 될 거다. 평가 이익을 미실현 보유 이익이라고 부르고, 이와 구분해서 실현 보유 이익은 뭐라고요? 실현된 거니까 처분 이익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용어도 알아두자라고 공부했다, 그지?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용어다.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전부 단기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겁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수익 맞다, 그지?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은 뭐라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단기 순익 항목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3번 제문이 틀린 것이다. 요 단어 때문에. 됐죠?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는 뭘로 분류한다고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됐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 됐죠? 그래서 틀린 단어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죠?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에 대한 총계정원장 작성해 볼 때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그리고 단기 매입금액 적힐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뭘로 나눈다고요?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로 나누어 먹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각종 원가 흐름은 뭐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차변에 집계되는 금액은 항상 일치합니다. 요건 일치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 먹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자, 가정이 기초재고수량, 기말재고수량이 동일하답니다. 그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답니다. 이러한 가정이 있을 때 단기 순이익의 크기 우리가 결론 정리했다, 그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 순이익 제일 크게 한 거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게 하고요.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은 그 중간에 있는데 굳이 그 둘의 순서를 따져보면 이동평균법이 평균치를 빨리 계산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조금 가까운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총평균법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제일 크게 하는 방법, 바꿔 말하면 매출 총이익을 제일 크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제일 크게 평가하는 거는 1번 선입선출법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공식 순서를 뭐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고 있지만 굳이 이런 거 뭐 안 외우더라도 개념적으로 보더라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초 재고가 있고 매입이 있습니다. 물가가 점점점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구입한 것이 비싸더라 이겁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립니다.
먼저 구입한 거는 기초 재고랑 먼저 구입한 거는 좀 싼 거다 이겁니다. 싼 물건들이 먼저 팔리니까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잡힙니다. 자, 요 기초 금액과 매입액이 합해서 100원이라고 할 때요. 자, 선입선출법은 싼 물건들이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잡히므로 30 정도만 싼 물건들이 비용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기말 재고 금액은 뭘로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들 비싸다 이겁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최근에 구입한 거는 비싼 거거든. 비싼 게 기말 재고로 남아 있는 거지 뭐. 100을 갈라 먹을 때 선입선출법은 비용은 작고 자산은 큰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작다는 거는 매출 총이익이 의미가 뭐라고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액은 항상 일정해. 그런데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지금 작아졌으니까 매출 총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그와 반대다 그지? 최근에 구입한 게 먼저 팔리다 보니까 비싼 물건들이 매출원가 비용으로 잡히니까 비용이 70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는 예전에 구입했던 기초금액 이런 것들 싼 물건들이 단가가 낮은 물건들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 보니까 기말 재고는 작겠지. 그리고 비용은 크고 자산이 작은 결과가 나오는 게 수입선출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크니까 당기순이익, 매출 총이익이 가장 작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죠?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순서를 잘 알고 있겠지만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개념적으로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워낙 자주 출제된다, 그지? 자,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단기 매입, 엄밀히 따지면 순 매입이다, 그지?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요. 매출원가. 자, 상품 매입 시 운반비. 물건값에서 운반비 있으면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합산해야 될 거다, 그지? 매입 할인액, 그거는 취득원가 계산할 때 차감해야 될 거고. 기초 상품 재고액 5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 40만 원. 단기 총 매입액 150만 원. 그러면 단기 순매입액 150만 원. 물건값 여기서 운반비 있으면 더하고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있으면 빼야 되겠다. 10만 원 빼고 그러면 그죠? 요게 단기 순매입액이고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140만 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플러스 140만 원 하면 190만 원 나오고 여기서 40만 원 빼면 150만 원이라는 매출원가 계산될 것이다. 정답 4번 되겠고요.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거고 다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 하나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단기 총 매입액도 나오고 상품 매입 시 운반비도 나오는데 요 총 매입액에 10만 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지 제외한 상태인지 그게 조금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액을 매입가액으로 단기 총 매입가액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품 구입했는데 물건 값으로만 따져보면 뭐 이런 거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이런 거 빼기 전에 금액으로 물건 값만 따져보면 15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퀵비가 생겼어. 10만 원.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해서 160만 원 여기서 출발해야 될 거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감돼야 될 게 있으니까
순매입액이 이렇게 140만 원 톡 튀어 나온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죠? 수정해서 학습합시다. 문제 5번 봅시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몇 개일까요? 찾아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면서 자산 성격이 있는 거다, 그지? 상표권. 기기장치는 무형이 아니고 유형자산이잖아. 토지도 유형자산이잖아. 자, 저작권, 이것도 권리고, 그지? 자산 성격이 있는 거니까 무형자산이고, 개발비, 대표적인 무형자산이고, 광업권도 배타적으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잖아? 무형자산이고. 그래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항목이 될 것입니다. 정답 2번. 문제 6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단,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서로 반대 포지션의 경우 회계 처리할 때 뭐 상계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상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정 과목 중에서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골라서 금액 합계 구해라, 이 뜻입니다. 자, 감자 차익 자본 잉여금 맞고, 이익 준비금은 이익 잉여금이다, 그지? 사업 확장 적립금, 이런 거는 임의 적립금이다, 그지? 우리 회사 필요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요만큼 좀 저금해 놓읍시다, 적립해 놓읍시다, 배당 가지고 가지 말고 회사에 좀 남겨 놓읍시다 라는 개념이 임의 적립금이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1년 있다가 사업 확장해야 되니까 돈 좀 필요하니까 단기 순이익 생겼다고 홀랑 배당 가져가지 말고 회사에 좀 남겨 놓읍시다 라고 결의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임의 적립금에 해당하니까 이익 잉여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다, 그렇지?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 잉여금이고,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 조정이고. 됐죠? 그래서 자본 잉여금은 하나, 둘, 셋, 세 가지 항목이고, 금액 합계해 보면 3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해서 110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일까? 단, 다음 사항이 반영되기 전 당기 순이익은 7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자, 당기 순이익 7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요런 항목들에 대해서 좀 수정할 게 생겼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 반영하면 정확한 당기 순이익 얼마일까? 뭐 이런 거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지? 다만 일반적으로 문제 출제될 때 아래 항목들이 누락이 된 게 발견되었다. 누락된 거 반영하면은 정확한 당기 순이익 얼마일까라고 주로 출제됩니다. 그러면 빨리 푸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수익 비용의 발생 또는 이연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플러스, 부채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정답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구하기 조금 어렵다, 이겁니다. 왜? 어떤 거는 과소 계상돼 가지고 누락이 된 건데, 어떤 거는 과대 계상돼 가지고 오히려 반대 영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패턴에서 조금 변형이 된 거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출제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것도 잘 연습해 두어야 되겠다, 그죠? 자,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자, 선급 보험료가 과소 계상되었답니다. 그러면 분개해 볼게요.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올해 비용이 아니고 내년도 비용을 미리 준 거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분개가 과소 계상되었답니다. 그러면 추가로 분개 기록해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차변의 선급 비용 조금 너무 넓어지나요? 조금 왼쪽에 적어 볼게요. 자, 차변의 선급 비용 10만 원,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의 감소를 대변에 적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분개 기록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 과대 계상. 자, 임대료를 받았는데 올해 수익이 아니고 내년도 수익을 미리 땡겨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대 계상인데 일단 회계 처리 먼저 적어놓고 다시 수정하는 식으로 정리할게. 자, 선수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자, 돈 받아가지고 전부 다 올해 임대료라고 기분 좋다고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서 10만 원만큼이 내년도 수익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수익이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의 감소를 기록하고 대변에 그 부분만큼 부채, 선수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선수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 요게 과대 계상되었다 이겁니다. 요런 분개를 하긴 했는데 쓸데없이 10만 원만큼을 크게 회계 처리했다 보니까 요거를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 분개를 반대로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되겠지. 우리 회사가 요런 회계 처리했는데 금액이 너무 지금 크게 기록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너무 크게 기록되었어. 그래서 그거를 고치죠. 그러면 선수 수익이라는 거를 대변이 너무 크니까 차변으로 다시 고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임대료 10만 원만큼을 차감시켰는데 수익을 차변으로 적어서 그런데 그거 너무 많이 차감시켰어. 그러면 다시 수익을 올려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수익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과소계상, 즉 누락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자산이면 플러스, 부채면 마이너스 이렇게 딱딱 빨리 구할 수 있는데 과소계상도 있고 과대계상도 있다 보니까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분개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다. 자, 미수이자도 분석해 볼게. 자, 미수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아직 돈 안 받았어. 그렇지만 발생 주기로 볼 때 올해의 이자 수익이 맞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돈 아직 안 들어왔지만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이자 수익. 얼마? 10만 원. 그리고 그 부분만큼 자산을 기록하고 이름이 미수수익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미수수익, 미수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 요게 우리가 회계 처리 회사에서 했어.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크더라 이겁니다. 10만 원만큼. 그러면 10만 원만큼 이러한 분개를 반대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쓸데없이 큰 금액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으니까 회사가.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대변에 너무 10만 원만큼 크게 기록했으니까 그죠? 그거를 줄여주는 차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감소를 기록해야 되겠고 대변의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해야 될 거다. 그치? 이렇게 이제 분석했다 이겁니다. 과소계상인지 과대계상인지 모두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딱 반영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 보면 되겠다, 그지? 자, 첫 번째 거래에서 보험료라는 비용이
감소했다, 그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플러스 영향이 될 겁니다.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에서 임대료라는 수익이 증가했다, 그지? 수익이 늘어나니까 플러스 영향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분기에서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감소했다, 그지? 수익이 감소하면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그지? 그래서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10만원, 플러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 10만원만큼 변동될 것이고, 그러면 70만원에서 플러스 10만원 하면 80만원이라고 금액이 나올 것이다. 정답 3번.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래서 누락되었다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는데, 과소계상, 즉 누락도 있고 과대계상도 있고 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분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고,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죠? 자, 누락이 되었다, 즉 과소계상이 되었다. 그러면 요령이 어땠다고요? 자산은 플러스, 부채는 마이너스라고 영향 분석했다, 그지? 자, 이렇게 이제 과소계상, 과대계상 섞여 나오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겠지. 자, 선급 보면 선급 비용이잖아. 선급 비용 자산이다. 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 그러면 누락된 거니까 다시 새로 기입해야 되니까 자산이 증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플러스 이렇게 빨리 분석할 수 있는 거고,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이다, 그지? 부채입니다. 근데 부채가 누락되었다 하면 이제 부채를 추가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영향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과대계상이니까 부채를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부채를 추가로 계상하면 마이너스 영향이지만 부채를 작게 만드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다라고 우리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산이 플러스 되는 거랑 부채가 마이너스 되는 거랑 그 영향은 똑같을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미수이자, 미수수익입니다. 뭡니까? 자산입니다. 자, 자산이 누락돼가지고 과소계상돼가지고 지금 추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라고 영향 정리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과대계상이니까 지금 자산을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구나, 반대구나라고 이렇게 부호를 정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누락이 되었다, 과소계상되었다. 그때는 자산이면 플러스, 부채면 마이너스 이렇게 딱 정리했는데, 과대계상돼 가지고 지금 줄여야 되는 거라면 그 공식의 반대로 적용하죠. 부채가 작아지니까 플러스고 자산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다. 아시겠죠? 별건 아니었지만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자세하게 분석하고 요령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8번.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기초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이었고 단기 중 15만 원을 대손 처리했다. 보충법에 의해서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로 올바른 것은, 뭐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죠?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대손 충당금에 대한 1년의 내용이다, 그지?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총계정 원장 작성해서 풀자고 했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이므로 그 위치가 부채와 동일하더라,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이고, 그래서 기초금액 오른쪽에 적히고 기말금액은 반대쪽인 왼쪽에 적히더라. 증가하면은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에 기입이 되더라. 그리고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되더라. 됐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답니다. 기말 대손충당금의 목표치가 얼마다고요?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어야 될 대손충당금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목표치가 3천만 원 곱하기 0.01 해서 30만 원. 요것이 기말 금액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금액이 20만 원 있었고요. 자, 단기 중 15만 원만큼 대손 처리했답니다. 대손 처리 분계. 차변, 대변 이렇게 적을까요? 자, 대손 확정되었대요.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요. 얼마? 15만 원. 돈 떼었다 이겁니다. 차변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기록하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15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이루어졌는데 차변 이제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얼마 있는지 봅시다. 기초금액이 20만 원 있어서 20만 원이라는 충분히 큰 잔액이 있으므로 차변 쪽에 20만 원 중에서 15만 원 써먹으면 되잖아, 그지? 15만 원만큼 전체를 다 뭘로?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더라. 따라서 대손 확정 분기에서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은 전혀 등장할 필요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것이 대손 확정 분기고, 요 분기를 대손 충당금 총계정 원장에 기록한다고요? 대손 충당금이 왼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5만 원 왼쪽에 적어주면 되겠다. 즉 대손 충당금이 감소하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손 확정이라고 적으면 될 것이고, 또는 반대편 계정 과목인 외상 매출금 뭐 이렇게 적어도 될 것이다. 됐죠? 자, 보충법에 의해서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분기 어떻게 됩니까? 12월 31일에 분기하는 거다, 그지? 차변의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고, 요 분계를 대손 충당금 총계정 원장에 반영하면 어떻게? 대손 충당금이 오른쪽에 기재되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금액 기록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빈값 채우기지 뭐. 왼쪽 합계가 45만 원이고 오른쪽 합계가 45만 원 되어야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얼마가 됩니까? 45만 원 빼기 20만 원. 25만 원이 될 것입니다. 됐죠? 정답은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되겠다. 문제 9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맞고요. 2번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한 금액이다. 맞고 3번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계액을 가공 원가라고 부르더라. 맞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네요. 판매 활동 이외의 제조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틀렸다, 그죠? 제조 활동과 관련된 거를 제조 원가라고 부르고, 제조 활동이 아니고 제조가 끝나고 나서 판매 또는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비용을 제조 원가가 아니니까 비제조 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틀린 지문이고, 맞게 고치려면 제조 활동 이외의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은 보조 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다.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수선 부문에서 절삭 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일까? 서포트하는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원가를 보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뭐라고요? 보조 부문, 서포트 부문은 다른 서포트 부문에는 보내지 말고 제조 부문에만 올리 보낸다 이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직접 배부법이라고 불렀다. 됐죠? 자, 수선 부문에서 절삭 부문으로 보내는 원가 구하라입니다. 수선 부문 8만 원이 있었는데 수선 부문은 포장 부문이라는 서포트 부문의 50%, 조립 부문이라는 제조 부문의 30%, 절삭 부문이라는 제조 부문의 20%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서포트 부문인 포장 부문에 보내는 50% 이거는 무시하자 이겁니다. 30대 20 요것만 따져보자 이거지. 그러면 30, 20 합하면 50이다 그지? 50분의 30 결국 퍼센티지로 따지면 60%가 될 겁니다. 그죠? 요만큼을 조립 부문에 보내고 그리고 50분의 20 40%다 그지? 요만큼을 절삭 부문에 보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배부법에 따르면. 자, 어디로? 절삭 부문. 여기로 보내는 금액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8만 원 곱하기 40%, 48, 32, 32,000원입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답은 4번.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자주 묻는 문제다. 그죠?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조업도는 뭐 실제 조업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한다. 정상 공손은 정상품 원가에 포함한다. 뭐 그런 의미겠다. 그죠? 2번. 공손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고요. 3번. 작업 폐물은 공손품으로 분류한다. 틀렸다. 그죠? 작업 폐물은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원료의 부스러기 같은 걸 의미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스러기 뭐 예를 들어서 목재 가구 만드는 데서 톱밥이 생겼다. 그러면 톱밥 같은 거 팔아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큰 돈 아니지만 푼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원가라는 거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작업 폐물을 팔아먹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고 작업 폐물은 공손품하고는 서로 다른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공손품의 처리와 작업 폐물의 처리는 엄연히 다르더라. 그런데 작업 폐물과 공손품은 뭐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정답 3번. 4번. 비정상 공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문제 13번. 다음의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를 찾아라. 1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액.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지. 우리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했다 이겁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10% 부가가치세 내야 된다, 그지? 그 부분만큼 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 받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정답은 1번이 될 것이다. 2, 3, 4 확인합시다. 2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 불공제고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불공제고. 4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 사업 무관 비용 매입세 불공제다. 됐지요? 예.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 의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일까요? 매출세액 구하랍니다. 과세표준, 매출 과세표준 곱하기 10% 계산한 것이 매출세액일 거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액 200만 원 있다고요? 회계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매출 애누리액 과세 표준을 포함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 팔 때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200만 원만큼 매출 애누리액 생겼다고요? 그러면 다시 2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뺀 800만 원만큼이 과세 표준이 될 거고 회계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판매 장려금. 자,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죠?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 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에서 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돈이 나갔다고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알 바 아니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철저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고객한테 1년 동안 많이 팔아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판매 장려금은 돈이 설사 나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다.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나 비용 단기 순이익을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나 반영해 먹어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과세 표준은 8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의 10% 8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됐죠? 정답 2번이고요. 자, 문제 풀어봤고 다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의미하잖아, 그지? 그래서 판매 장려금 뒤에 지급액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추가해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할 것입니다. 됐죠? 판매 장려금 지급했다고 이런 거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빼지 마. 그거를 묻는 문제였다. 됐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고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그죠? 그래서 담세자와 신고 납부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2번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다. 맞죠?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이니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과세 표준 곱하기 뭐 10% 뭐 이렇게 계산해 버리는 것이다. 물세. 3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고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 그죠? 전단계 거래액 공제가 아니고 전단계 세액 공제법.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8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